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보험 정보와 함께하는 아나운서 정민경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보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고민부터 과도한 보험료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을 때까지 보험에 관한 고민과 궁금증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유튜브와 카카오 TV, 네이버 TV를 통해서 시청 가능하시고요. 유튜브에 MBN 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 프로그램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은 네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본의 알면 보험, 모르면 모험의 저자. 오늘도 모험이 아닌 보험을 전달하는 김재은 보험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계에 봉준호가 있다면 보험계에 공준호가 있습니다. 공준호 보험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약은 약사에게, 변호는 변호사에게, 보험은 보험 설계사에게 보험의 올바른 가치를 전달하는 손민혁 보험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직도 저희 전문가들을 만나는 게 좀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시청자님들이 계신데 부담 갖지 마십시오. 만나면 좋은 친구, 명동의 전문가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네 분의 전문가님들과 인사부터 나눠봤고요. 이번에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요. 보험 맞춤 설계입니다. 오늘 이 내용은 김재은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행복한 삶의 비결은 지금 하는 일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보험업을 많이 사랑하는 딸바보 아빠가 전합니다. 보험 상담을 받으실 때 알아놓으시면 유용한 팁들과 전문가를 찾으실 때 함께 참고하셔서 찾아보시면 좋은 팁들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아나운서님, 질문 하나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아나운서님도 직업 특성상 캐주얼 정장을 많이 입으실 텐데 일반 옷가게에서 구매하는 정장과 본인에게만 맞춰서 입는 맞춤 정장집에서 구매하는 정장의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보통 일반 정장집에서는 정해진 사이즈를 제가 구매를 해야 되고 네네. 맞춤 정장집에서는 저한테 맞춰서 사이즈를 만들 수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네, 공감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제가 전달드리고자 하는 첫 번째 유용한 팁의 주제가 맞춤이라는 키워드입니다. 맞춤 정장에는 조금 더 고가의 금액을 지불하지만 세상에서 나에게 맞춘 하나뿐인 정장이기에 굉장히 편하고 내구성도 조금 더 좋을 수밖에 없으며 멋들어지는 정장일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조금 더 맞춤이라는 단어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고객님들께서 알아보시는 보험들의 보험료는 월 보험료 10만 원으로만 따졌을 때 일반적으로 많이들 하시는 20년 납기로만 해도 총 납입 보험료는 2,400만 원이라는 굉장히 고가의 상품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없어지는 소멸성이 아닌 90세 혹은 100세 만기라는 상품군으로 내가 아팠을 때 진정 보장을 받아야 하는 실현 가능한 부적과도 같죠. 2,400만 원의 굉장한 고가의 상품을 보험 담당자님이 설계해서 추천해 주시는 것으로만 알아보고 계시다면 여기서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유용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겠습니다. 맞춤 정장에서 맞춤은 고객의 신체 사이즈를 체크하듯이 맞춤 보험에서 맞춤은 고객분들의 가족력 혹은 병력을 우선시 체크해야 합니다. 아프지 않은 것이 가장 좋죠. 하지만 아프셨을 때 보장을 받아야 하는 보험이라고 한다면 보장 확률을 높여야 하는 첫 번째 법칙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법칙이 성립이 되면 두 번째로 보셔야 할 유용한 팁들이 나오게 됩니다. 아나운서님,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아나운서님도 핸드폰을 구매하시죠? 그렇죠. 핸드폰을 구매하실 때 엘땡 유플러스라는 한 가지 통신사의 할인 조건과 약정들을 보고 구매하실까요? 아니면 모든 통신사의 할인 조건과 약정들을 보는 게 좀 더 좋으실까요? 당연히 통신사마다 요금제도 조금씩 다르고 혜택도 다르잖아요. 좀 다양한 걸 보고 고르면 더 좋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저 역시도 아나운서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두 번째 법칙, 나에게 맞는 맞춤형 보험 상품의 회사들이
나에게 진정 맞춤 보험의 상품인 건지 아니면 보험 담당자님에게 맞춘 보험 상품인 건지의 유용한 팁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번 달에 실제 예시 사진을 보여드리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시면 첫 번째 D사부터 16만 원의 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총 11개의 보험사의 상품들이고요. 여기서 가장 저렴한 M사의 보험료는 14만 원가량의 보험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사 같은 경우는 6만 원이나 차이 나는 20만 원의 가장 고가의 보험사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시면 2024년 4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예시 사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떠한 회사는 월 보험료가 14만 원이며 어떠한 회사는 월 보험료가 20만 원이 넘어가는 회사가 존재하는 것을 저희는 확인했습니다. 월 납입 보험료만 따졌을 때는 6만 원, 20년 납입 기간의 총 납입 보험료로 따졌을 때는 1,400만 원이라는 굉장히 큰 금액의 차이가 나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법칙이 성사가 되면 어떠한 상품군으로 맞춤 설계를 할지가 나왔을 것입니다. 두 번째의 법칙, 나에게 맞는 회사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보셔야 할 유용한 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나에게 맞춘 담보의 설계인지를 보셔야 합니다. 두 개의 예시 사진을 보며 부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남성분들이 차량을 구매하실 때 차량 사진과 두 번째는 옵션표입니다. 옵션표를 보게 되면 두 번째 사진의 옵션표를 보게 되면 스마트 등급과 모던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 등급에는 옵션이 당연히 금액이 더 저렴하고 옵션이 더 적습니다. 모던 등급 같은 경우는 금액이 더 높고요. 옵션은 더 많습니다. 이렇듯 그 다음의 사진을 보시게 되면 보험에 대한 담보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보험도 같은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량의 옵션처럼 내가 필요로 한 것으로만 담보를 설정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성분들은 차량을 구매하실 때 차량의 등급과 차량에 존재하는 옵션들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차량의 등급을 업그레이드하고 차량의 옵션을 추가하게 되면 차량의 금액은 당연시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렇듯 보험 설계도 유사한 형태입니다. 내가 필요로 한 옵션, 보험에서는 담보죠.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담보들을 추가하게 되면 거품이 생성되어 있는 보험 상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흡연자 분들의 차량 구매분보다 흡연을 하는 차량의 구매자분이 썬루프의 옵션이 조금 더 필요로 하듯 첫 번째의 법칙인 가족력과 병력을 보고 나만의 맞춤형 담보를 설계해야 합니다. 자, 또 하나의 재밌는 예시 사진을 보며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나운서님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운서님, 사진에 보여지는 세 개의 백 중에 어떠한 백을 가지시겠어요? 제가 한번 지금 사진을 봤는데요. 예. 세 가지 다 가질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긴 한데 하나만 골라야 되는 거죠? 네, 하나만 골라야 됩니다. 이 세 개 중에서 하나만 고른다고 한다면 세 번째가 제일 예뻐 보이긴 하네요. 네. 그렇죠. 안목이 탁월하십니다. 네, 저 역시도 여성백은 잘 모르지만 샤땡이라는 브랜드의 가방이 가장 고가의 백이라는 것은 누구나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세 개의 백의 재질은 정말 큰 차이의 재질 차이가 있어서 프리미엄 금액이 붙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샤땡이라는 브랜드의 백이 조금 더 프리미엄 금액이 붙은 이유는 브랜드의 프리미엄 가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고가의 샤땡이라는 브랜드의 백도 고객님들이 알아보고 계신 월 납입 보험료 10만 원의 상품보다 2배가 저렴하다는 거 알고 계실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월 납입 보험료 10만 원의 보험 상품은 총 납입 보험료가 2,40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굉장히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고가의 브랜드는 AS 시스템 또한 잘 되어 있을 텐데요. 맞춤형 보험의 네 번째로 보셔야 할 유용한 팁은 납입 기간이 끝나시더라도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셔야 합니다. 나의 100세까지 해당 보험회사의 재무 건전성이 지속 가능한 탄탄한 회사인지 여부를 보셔야 합니다.
물론 같은 보장 조건에서의 저렴한 회사의 보험료는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해당 회사의 지속 가능한 회사 여부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이것이 보험회사의 고객님들 보험금 지급 여부와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4가지의 유용한 팁들을 전달해 드렸는데 4번째 내용들이 결코 가볍게 넘어가실 수 없는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맞춤이라는 키워드를 재차 강조드렸습니다. 맞춤형 설계의 구성 여부를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실제 고객분들의 비교 사진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자료화 화면을 보게 되면 왼쪽에는 16만 원 가량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시지만 미가입되어 있는 보장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3만 원 금액이 더 낮은 13만 원 가량의 금액으로 많은 보장들이 충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더 높은 월 보험료를 납입하고도 부족함이 많은 보장들을 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더 낮은 월 보험료로 충분한 보장들을 준비하실 수 있는 것처럼 저희가 보장 분석을 전문가님들에게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상담을 받으시는 보험 상품이 나에게 맞춘 설계인지 보험 담당자님에게 맞춘 설계인지 꼭 짚어보셔야 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김재은 전문가님께서 보험 맞춤 설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주실까요? 네, 저는 오늘 고객님들께서 체크해 보시면 유용하실 큰 맥락들의 팁들을 몇 가지 전달드렸습니다. 이어서 어떠한 내용들로 맞춤형 보험을 구성해야 하시는지 세 분의 보험 전문가님들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사랑하는 보험업에서 존중을 받기 위해 그에 걸맞는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보험 전문가 김재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보험 맞춤 설계에 대해서 김재은 전문가님과 함께 알아봤고요. 이번에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 칭찬받을 보험은 심뇌혈관 질환 보험입니다. 오늘 이 내용은 공준호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보험의 꽃은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공준호 보험 전문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심장 뇌혈관 질환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주변의 설계사나 보험 전문가들이 수도 없이 언급을 해왔고 홈쇼핑이나 각종 건강을 주제로 하는 프로그램에서 수도 없이 다룬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준비를 했냐면 예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질병 중 하나가 이 혈관 질환입니다. 저희 몸속은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그중 한 곳이 막히거나 터지는 경우 빠른 시간 안에 치료를 해야 하는 골든 타임을 지켜야 생명을 구할 수 있고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타까운 사례가 많은 질병입니다. 그리고 저도 영업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보고 안내를 해드리다 보면 이런 혈관 질환으로 인해 보험은 가입되어 있으신데 보험금을 못 받으셨던 그런 분들과 후유증으로 인해 소득 활동을 못 하시는 분들, 다시 재발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신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럼 보시다시피 심장 뇌혈관 질환은 암 다음으로 우리나라 10대 사망 원인 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많이들 가지고 계신 질환인 당뇨, 고혈압도 심장 뇌혈관 질환 중 하나입니다. 당뇨, 고혈압 같은 경우도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겨 대다수 약을 복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합병증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 저희 나라에서는 매년 10만 명 이상의 뇌졸중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고 더 무서운 것은 35분당 한 명이 뇌졸중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뇌혈관 질환을 보시면 크게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 뇌혈관이 부풀어 오르는 뇌경색, 앞에 두 질병으로부터 오는 뇌졸중, 뇌혈관이 부풀어 오르는 뇌동맥류 등이 있습니다. 실제 저희 할머니가 뇌출혈로 1년 정도 수병 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처음에는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계시다 연세가 있다 보니 요양원으로 모신 후 옆에 지켜보는데 움직임과 말을 하시기 어려워하시다 보니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할머니도 고생을 많이 하셨겠지만 옆에서 간병을 같이 하신 가족들도 고생을 많이 하셔서 모든 가족들이 다 힘들어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처럼 뇌혈관 질환은 환자 본인뿐 아니라
옆에 있는 가족들도 고통스러운 질병입니다. 이런 뇌혈관 질환이 무서운 이유로는 후유증으로 인한 마비, 장애가 남는다는 것이 더 안타까운 일입니다. 보통 팔다리의 감각이 저하되거나 언어 장애가 발생해 말이 어눌하기도 하고요. 시야 장애나 인지 장애가 발생해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다 더 안타까운 것은 뇌혈관 질환이 5년 이후 재발률이 높다는 점인데요. 보통 19%에서 42%가 재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 뇌졸중이 발생하게 되면 혈액 공급이 중단되면서 뇌세포가 괴사하게 됩니다. 신경계 장애가 일어나면서 언어 장애는 물론 운동 장애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 병력이 있거나 가족 중 뇌졸중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발병 가능성이 급증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먼저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뇌졸중에 걸리는 원인이 조금 궁금하거든요. 이 위험 요인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림을 보시다시피 가장 큰 위험도는 고혈압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려 47.9%가 고혈압을 앓다가 뇌졸중에 걸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고객분들을 뵙고 상담을 진행하면 대다수 고객분들이 고혈압, 고지혈증을 앓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리고는 나머지 운동 부족, 혈중 지방, 잘못된 식습관 등이 큰 원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비만, 스트레스, 흡연 등으로 많은 분들이 습관으로 하는 행동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같은 경우는 가족력이 대다수이다 보니 더욱 주의하셔야 하고, 가족력이 없다 하더라도 평소 식습관, 운동 습관을 잘 관리하셔야 뇌혈관 질환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뇌혈관 질환은 이런 비용을 또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질환이기 때문에 항상 대비를 잘 하셔야 하고, 경제활동 시기에 올 수도 있어서 무서운 질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뇌혈관 질환 치료비와 회복 기간을 대비하는 장기 요양비와 저희가 항상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까지 생각해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뇌혈관 질환 쪽은 아무래도 생활 습관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더 신경을 쓰시면서 건강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혈관 질환에는 또 심장 질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심장 질환도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그리고 앞서 말한 뇌혈관 질환처럼 중요한 심장 질환이 있습니다. 심장 질환 같은 경우는 바로 생명으로 이어져 있는 경우이고, 암 다음으로 사망률이 높은 질환이고 비용이 제일 많이 드는 질환입니다. 심장 질환은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대표적으로 부정맥, 협심증, 심근경색 질환 등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가장 많은 다빈도 질환인 부정맥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부정맥 같은 경우는 심장 박동이 불규칙적이거나 너무 빠른 경우 또는 너무 느린 경우를 말하는 질환입니다. 이러한 부정맥은 보통 초기 증상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부정맥은 심장 근육이 수축하기 위해서는 전기가 발생되어야 가능합니다. 심장 내에서는 자발적으로 규칙적인 전기를 발생시키고 심장 전체로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전기 전달 체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기 전달 체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부정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시다시피 이후 혈관이 좁아지는 협심증, 혈관이 막히게 되는 심근경색이라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스텐트 삽입술과 관상동맥 우회술이라는 수술을 많이 하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경우에는 수술비도 비용이 많이 드는데, 회복 기간을 대비하는 비용까지 감안하게 된다면 큰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질환들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 결국에는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질환들은 사실 진단을 받게 되면 약도 먹고 또 건강 관리도 하잖아요. 이렇게 관리를 잘하면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앞서 말한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같은 경우 가입해야 되는 이유는 아무리 모든 분들이 관리를 잘하더라도 핏줄 속에 생기는 찌꺼기는 막을 수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노화 때문에 혈관이 좁아져서 그래서 찌꺼기가 생기는 경우에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질환입니다. 지금은 보험회사에서도 이제는 고고당이라는 명칭이 생길 만큼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치료 기술은 발달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병원비가 많이 드는 게 현실입니다. 저희는 현실을 살고 있고 이런 현실을 대처해야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 지출인 이런 보험 상품을 가입하고 유지하시는 거이시고, 이런 내용들을 문제없이 준비를 해야 보험금 수령에 문제가 없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저희가 제출한 서류에 나와 있는 병명과 코드를 보고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코드 차이로 인해 보험금을 못 받는 걸 대비하기 위한 거와 저희 나라는 지금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있고 건강보험이 좋다 보니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는 시기입니다. 건강보험 과거에는 워낙 질병이 뒤늦게 발견되고 평균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만 준비하셔도 한 번 정도 지급되는 진단비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초기에 병을 발견할 확률인 질병 조기 발견 시대이기 때문에 보장 범위를 폭넓게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한 달에 한 번 매일 정해진 날짜에 보험료라는 고정 지출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장 범위를 넓히셨다면 든든한 보험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검진도 할 것이고 조기 발견된다면 후유증이나 치료비가 나중에 적게 들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로 저는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네, 이렇게 공준호 전문가님께서 심내혈관 질환 보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주실까요? 네, 지금까지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혈관 질환은 한 번 걸리면 완치가 어렵고 큰 돈이 들어가는 만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미리 준비하셔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가지고 계신 증권을 열어 보장 범위를 확인을 해보시고 내 보험이 좁은 범위로 가입되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확인하여 보험료는 내고 보험금은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을 방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심내혈관 질환 보험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이번에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 칭찬받을 보험은 수술비 보험입니다. 오늘 이 내용은 손민혁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보험을 준비하실 때 대부분 3대 진단비라고 불리우는 암, 뇌, 심 보장을 많이 준비를 해주시는데요. 사실 진단비만 이제 가입을 하셔도 월 납입 보험료가 적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보장이나 보험금 지급 사유 확률이 높은 담보 등 골고루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이란 본인이 아프거나 다치거나 했을 때 이제 위험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인데 진단비만 보장을 준비를 하시면 보장 공백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본인이 납입하는 보험료 대비 주로 준비하는 3대 진단비는 보험금 지급 확률이 다른 담보들에 비해 낮기 때문에 생활 질환부터 크게는 중대한 질환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수술비 담보입니다. 하지만 수술비라고 수술을 진행했을 때 지급되는 게 수술비인데 무작정 아무 수술이라고 진행했을 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장점이 많은 담보인 것 같은데요. 아무 수술이나 했을 때 지급이 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이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수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수술의 정의에 수술이 되어야 지급이 되는데 그러면 일단 수술의 정의에 대해서 자료 화면을 보시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약관에 명시된 수술 내용인데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단, 흡인, 천자 등의 조치 및 신경 차단은 제외합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흡인,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과 천자,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 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수술비에서 제외가 됩니다. 보험 약관이라고 하면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의사가 직접적인 치료로 도구를 사용하여 치료를 하는데 바늘 주사기를 사용하는 것은 제외하고 수술비를 지급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각 보험회사마다 지급하지 않는 면책사항이나 규정들이 다소 다르기에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보험회사에서 정의하는 게 따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어떤 수술을 많이 받을까요? 네, 그러면 다음으로는 수술비 담보가 왜 중요한지, 왜 언급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 자료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국내 연도별 다빈도 수술 건수 추이 자료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상위 1위부터 3위까지 백내장, 일반 척추 수술, 치액 수술은 전년 대비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술의 건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100세 인생 유병장수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의료 및 수술 기법이 발달로 인구 기대의 수명이 늘어나고 있으며 100세까지 생존하며 노후의 병을 얻게 되므로 수술의 건수가 올라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연도별 주요 건수 추이를 나타내는 표를 보면 33개의 주요 수술 중에서 5년간 높은 빈도수를 나타내는 수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백내장, 일반 척추 수술, 치액 수술, 제왕절개 수술 등의 경우 2020년 연간 수술 건수가 10만 건을 넘긴 수술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해당 수술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가는 수술 건수 추이를 보면 수술비 보험을 꼭 잘 챙겨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수술 건당 진료비 추이를 잠시 살펴볼 텐데요. 자료 화면을 보시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2년도 주요 수술 건당 진료비는 391만 원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 5년간 연평균 5.5%가 증가되었으며 22년도 기준 진료비가 가장 높은 수술은 심장수술 3,497만 원, 줄기세포 이식술 3,418만 원, 관상동맥 우회술 3,379만 원 순이며 건당 진료비가 낮은 수술은 치액수술 118만 원, 백내장 수술 122만 원, 정맥류 결찰 및 제거 수술 141만 원의 순서를 보이고 있으며 네, 이렇게 수술 건수 추이, 건당 진료비 추이를 살펴본 결과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신의료기술의 발전함에 따라 수술 기법이 다양해지고 첨단화가 되고 있기에 저희의 보험도 그 시점에 맞게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이렇게 수술의 건수도 늘어나고 있고 비용도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으로 잘 대비를 하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수술비 보험은 좀 종류가 다양하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수술비에는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자료 화면을 보이시는 것과 같이 수술비에는 총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두 알고 계시는 질병이나 상해 수술비가 있고요. 두 번째, 종수술비, 세 번째, 엔대 수술비 순서입니다. 자, 첫 번째로 질병 수술비 같은 경우는 질병 및 상해 코드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지급을 해주는 거고요. 종수술비 같은 경우는 분류표를 정해놓고 수술명에 따라서 지급을 해주는 수술비.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질병 코드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엔대 수술비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자면 여성질환 수술이라든지 남성질환 수술, 5대 기간 수술 등 수술 보장의 내용이나 특약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나운서님, 혹시 상해 및 질병 수술비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종수술비는 들어보셨을까요? 네, 들어보긴 했습니다. 질병 종류에 따라서 이 수술비를 조금 보험금을 다르게 지급한다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거든요.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종수술비는 대표적으로 1, 5종 수술비가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수술 위험 등급에 따라서 지급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종의 경우 이제 낮은 수술, 그 다음에 즉 가장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수술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며 숫자가 높을수록 높은 위험도의 수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호종 수술에서 5종의 경우에 머리를 열어서 하는 개두술이나 가슴을 열어 복부를 여는 개복술 등을 진행했을 때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종수술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엔대는 어떤 내용일까요? 네, 다음으로는 엔대 수술비인데 각 회사마다 112대, 119대, 144대 등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엔대의 보험과 범위와 고액 보장 항목을 비교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114대처럼 보장 항목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수술 보장의 범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수술비 보험의 종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범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렇게만 들었을 때는 어떤 보험이 가장 종류가 넓은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지금까지 제가 대표적인 3가지 수술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안에서도 전체적인 범위도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수술비에서 범위가 가장 넓은 것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질병 상해 수술비, 그 다음 종수술비, 그 다음이 이제 엔대 수술비 순서입니다. 질병 및 상해 수술비는 어떠한 질병이나 상해로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게 되면 지급이 됩니다. 그 다음은 종수술비인데 종수술비는 각 보험사의 수술 분류표에 따라 해당이 되어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수술 시 보험금 지급 금액이 각 보험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넓은 범위부터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늘 전문가님께서 말씀해주신 종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뭐 1호 정도 있고 1파일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차이점이 어떤 걸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두 가지 종 수술비의 공통점은 각 수술 분류표에 해당이 되어야 지급이 되는 것이며 각 수술비의 장점과 단점은 자료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호종 수술비의 경우 급여, 비급여를 구분하지 않고 지급을 하지만 단점은 수술 방법에 따라 보상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자, 1.8종의 경우 관열, 비관열을 구분하지 않으나 비급여 수술은 보장을 하지 않는다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요즘 많이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의 맘모토미라든지 하이프, 다빈치, 로봇 수술의 경우 1.8종 수술비에서는 이제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잘 확인하셔서 종 수술비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엔드 수술비인데요. 약관상 정해놓은 질병 분류에 해당이 되어야 보험금 지급이 되며 보시면 생활질환이나 주요기관 질병과 다빈도 질병, 중증 특정 질병, 백내장, 치액 등 여러 가지 수술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점이자 단점이 되는 것이 질병 분류 코드에 따라 수술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수술 난이도에 따른 가중치 부여 방식이 아니다 보니 고액 보상이 필요함에도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으며 그 반대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각 보험사마다 엔드 수술비의 범위도 다르며 보장도 다르기에 꼼꼼하게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느 보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이나 가족력 등 고려하여 제일 준비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들어봤을 때는 진단비보다도 어떻게 보면 수술비가 더 좋은 보험인 것 같은데 수술비로만 준비를 하면 안 될까요? 네, 보험에 가입을 하고 나서도 가입한 내용에 맞게 아프게 되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그렇지가 않겠죠. 상황은 너무나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진단을 받더라도 수술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확률 이제 진단만 받는 이제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에 진단비를 제외하고 수술비만 가져가는 것 또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무조건적인 보장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김재은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전문가와 함께 현재 상황과 가족력을 고려하여 상담 후 맞춤 설계를 통해 가입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진단비와 수술비를 같이 적절하게 준비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또 보험을 준비하실 때 고민하는 내용이 갱신형으로 준비를 할지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할지 많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고객님들께서 이제 갱신형이 좋냐, 비갱신형이 좋냐 많이들 여쭤보십니다. 그러면 먼저 갱신형과 비갱신형의 보험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알고 가야 되는데 자료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좌측에 갱신형 보험은 쉽게 피보험자가 보험을 해지하기 전까지 평생토록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부하며 갱신 주기마다 보험료가 변동이 되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보통 보험료가 많이 오르게 되는데요. 갱신 주기가 짧게는 3년, 5년, 10년, 길게는 20년, 30년 갱신 주기에 따라서 변동이 되는데 많게는 1000%, 즉 가입 당시 보험료에서 10배까지도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당장은 보험료를 납부하는데 문제가 없겠지만 은퇴를 하게 되면 60대 이후가 되었을 때 계속 오르는 갱신형 보험을 가지고 계신다면 결국 나중에 보험료의 부담을 느껴서 해지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 무보험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나운서님, 보험이 혹시 가장 필요한 나이가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장 필요한 나이요. 사실 뭐 아플 때를 잘 모르잖아요. 언제 아플지 모르니까 나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보험이란 이제 나이가 상관이 없게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질병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나이는 60대 이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때 갱신형 보험만 가지고 계신다면 제일 필요한 60대 이후에 보험료의 부담을 느껴 해지를 하게 되어 무보험 상태가 된다면 그만큼 억울한 상황이 또 있을까요? 하지만 갱신형 보험이라고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 또한 생명사에 암보험이 30년납 갱신형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갱신형 보험의 장점으로는 갱신되기 전까지는 저렴한 보험료 대비 높은 보장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이 있고 지금 당장 내가 여유가 없다면 갱신형 보험이라도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 나이가 많거나 단기 목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고자 한다면 갱신형으로 준비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경제활동이 활발한 20대에서 30대 혹은 은퇴까지 많이 남으신 분들 같은 경우 장기 목적으로 보험을 가입 시에는
비갱신형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갱신형과 반대로 비갱신형은 납부하는 기간과 보장받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20년 납 90세 만기 혹은 20년 납 100세 만기, 20년 240회를 납부하면 90세 혹은 100세까지 보장을 받는 보험이 비갱신형 보험입니다. 물론 보험료는 갱신형 보험에 비해 조금 보험료가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연금을 준비하는 것처럼 지금 내 미래를 위해서 보험료를 먼저 납부를 하고 경제적 은퇴와 동시에 보험료 부담 없이 보장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비갱신형 보험을 많이 선택하십니다. 자, 갱신형과 비갱신형의 보험의 상품을 예시를 보시면 갱신형은 만기까지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오르게 되며 비갱신형의 경우 가입 당시 갱신형보다 보험료는 저렴하지 않지만 정해진 납입 기간만 납입 후 만기까지 보장을 받으시면 되기에 갱신형이 좋다, 비갱신형이 좋다 딱 단정지어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각자 상황에 맞춰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본인에게 맞는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여기까지 보험의 올바른 가치를 전하는 손민혁 보험 전문가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손민혁 전문가님과 내용은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이번에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 칭찬받을 보험은 재가급여 보험입니다. 오늘 이 내용은 명동일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보험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 자, 아나운서님,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화 사회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그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뭐 워낙 뉴스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고령화 시대를 넘어서 곧 초고령화 시대가 될 거다. 뭐 이런 초고령화, 얘기도 예. 많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저희가 뭐 항상 이제 무병장수하면 좋겠지만은 이게 고령화 시대, 초고령화 시대로 이제 넘어갈수록 사실은 사람이 건강한 상태에서 계속 지낼 수는 없어요. 그쵸. 예,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우리 부모님 세대 분들은 추후에 그 어떤 치료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보험을 제대로 또 준비를 못 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전문가님이 그 사진을 2장 가져와서 그 노후에 그 리어카 손잡이를 잡으시겠어요? 아니면은 여행 캐리어 손잡이를 잡으시겠어요? 이런 이제 사진을 가져오신 적이 있는데 누구나 다 당연히 노후에 여유롭고 건강한 삶을 희망을 하겠죠. 근데 그쵸. 대부분은 다 지금 이제 준비나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고 그리고 또 사실은 이 노후에 만약에 경제 활동이 끊기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사실 이제 굉장히 좀 어렵게 생활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요즘에 그 뉴스 기사로 봐도 그 어르신들이 하루 종일 폐지를 주고 뭐 이렇게 공병을 주우시고 고생을 하셔도 하루에 그 받으시는 그 일당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 만약에 내가 어떠한 그 노후에 대한 질병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을 준비를 해놓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또 굉장히 그 속상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나라는 이 그 평균 연령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자 표를 보시면 지금 이게 이제 예전 자료거든요. 19년도 5년 전이죠. 19년도에 남성분들 평균 연령이 83.5세였고 여성분들 그 평균 연령이 88.5세였습니다. 그리고 24년 여긴 개정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미 개정이 됐죠. 그죠? 그쵸. 그래서 저희 그 불만제로에서도 4월에 보험료 인상이 있으니 그 전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이 된 기대 수명을 보면은 남성분들이 86.3세, 여성분들이 90.7세예요. 그럼 이제는 정말로 그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90세까지는 평균적으로 수명을 영위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평균 수명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평균 수명이 높아지고 있다는 건 사실 좋은 내용인 것 같긴 한데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또 그쵸. 병에 걸릴 확률도 높아지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좀 가까워지는 질병 중에 하나가 치매인데 그러면 치매 발병률도 높아지고 있을까요? 자, 대표 질환은 치매예요. 그래서 치매의 발병률을 보면은 뭐 18년부터 해가지고 그 60년도까지 예상 데이터를 쭉 이렇게 내봤는데 사실은 계속해서 치매 환자는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치매뿐만 아니라 노인성 질환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 앞서
그 말씀하셨던 혈관 질환. 혈관 질환을 통해서도 어떠한 내가 요양 상태에 빠질 수가 있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인지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관절 같은 부분들은 내가 쓰면 쓸수록 퇴화되기 때문에 그러한 노인성 질환들도 계속해서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노인성 질환들 같은 경우는 최초에 처음부터 상태가 막 중증 상태로 발현이 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치매 같은 경우도 처음에 경증부터 시작해서 점점 중증으로 나아가는 거고 혈관 질환 같은 경우도 아까 우리 전문가님 얘기했듯이 노화에 관련된 질환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혈관이 막히고 부풀고 터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각종 관절들도 마찬가지로 많이 쓰시면 쓰실수록 그 시기가 이제 늘어날수록 계속적으로 이제 악화되는 질환들이 대표적인 이런 질환들인데 이런 것들 때문에 보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치매 환자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통계도 보여주셨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치매 환자, 우리 가족의 치매 환자가 된다면 집에서 돌보거나 아니면 간병인을 쓰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전에는 이제 간병보험을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죠. 이제 간병보험은 연령대에 대비해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재가나 시설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대부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 요양 상태나 간병 상태가 오면은 이것도 재밌는 설문조사가 있어요. 자, 자녀분들한테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그런 상태가 오면 어떻게 모실 거냐 아니면 시설에 맡길 거냐라는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어떤 결과 나왔을 것 같아요, 아나운서님? 아무래도 자녀분들은 모신다고 하지 그죠. 않았을까요? 예. 뭐 저도 마음은 같은 마음인데 설문조사 결과치로는 시설을 이용하고 싶다라는 부분들이 약간 더 많았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번에 부모님들한테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만약에 그런 요양이나 간병 상태가 왔을 때 시설을 입소를 하고 싶으시냐는데 이건 또 슬프게 반대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한테 돌봄받거나 아니면 내 집에서 생활을 하고 싶지 네. 시설 이용은 하고 싶지 않다라는 분들이 조금 더 많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비용이랑 연관이 돼요. 간병을 쓰더라도 간병인을 고용을 해야 되는 거고 재가나 급여 시설을 받더라도 물론 우리나라는 너무 좋은 나라라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지만 그 중에도 이제 본인 부담금이라는 게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병보험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 제가 오늘 소개드릴 이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도 꼭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공감이 되는 부분이 결국에 모든 건 돈 문제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험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아야지 나중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실까요? 자, 재가급여랑 시설급여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요양 등급이에요. 이게 이제 나라에서 정해주는 등급인데 대개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눠져 있고 그다음에 인지지원 등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요양 등급을 기준으로 보장을 해주는 게 재가급여랑 시설급여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 뭐 치매나 아니면 간병이나 이 재가급여, 그 시설급여 보험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 가지고 계신다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보험을 이렇게 증권을 열어 살펴보면 예전에 준비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전에 뭐 롱텀 케어, LTC 보험이라든가 아니면 뭐 리빙 케어 아니면 뭐 실버 케어 이런 보험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분명히 간병에 대한 전제 조건으로 그 성격을 가지는 보험은 맞지만 이 요양 등급 1, 2등급이었을 때 보장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등급표에서 보시면 자 1등급 한번 볼까요?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2등급 보시면은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1, 2등급의 요양 등급을 받기에는 굉장히 좀 내가 위중한 상황 그리고 정말로 내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돼야지만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치매든 이런 노인성 질환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바로 중증으로 발현이 되진 않습니다. 경증부터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이 1, 2등급부터 보장이 되는 예전 보험은 내가 경증일 때는 전혀
보장을 못 받는 상황에 오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요양 등급에 대한 기준표를 정확하게 보시고 내가 예전에 갖고 있던 뭐 LTC 간병보험이라든가 실버 케어 보험이라든가 이런 보험들이 어떤 기준으로 지급이 되는지 보장이 되는지를 꼭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재가급여나 시설급여 보험들은 요양 등급 뭐 4등급부터 아니면은 인지 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장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나라에서 보장을 해줍니다. 나라에서 우리 그 산정특례제도처럼 3대 질환 진단을 받으면 나라에서 일정 부분 또 치료비를 보장을 해주잖아요. 이 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도 마찬가지로 그 나라에서 지원을 해드려요. 근데 이거를 100% 다 지원을 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금이 분명히 발생을 하는데 대개 이제 보편적으로 평균치를 보면은 재가급여 같은 경우는 15%, 그다음에 시설급여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 본인 부담금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그 본인 부담금 부분을 내가 다 이렇게 좀 그 부담을 하고 할 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겠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후에 어떠한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이제 고정적으로 지급이 돼야 되는 본인 부담금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통해서 보장을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재가급여, 시설급여인 것 같은데요. 이 두 가지의 차이점도 궁금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좀 다른 걸까요? 자, 재가급여 서비스는 말 그대로 가정에서 보장을 받는 서비스들을 제공받는 서비스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방문 요양이라든가 방문 목욕, 간병, 주간보호, 그다음에 단기보호, 복지용구 구매 이런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을 재가급여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 복지용구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실 수 있어요. 복지용구는 뭐냐면 재가 노인이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 아니면 신체 활동을 하던 중에 어떠한 그 인지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유지랑 보조해주는 그런 도구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뭐 이동 변기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미끄럼 방지 패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복지용구를 구매를 하실 때도 제가 보험에서 보장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시설 급여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시설 급여는 말 그대로 시설에 이용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저희가 표현하기로는 이제 뭐 노인 유치원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크게는 이제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보시면 되는데 요양원이랑 그다음에 노인 복지 시설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은 말 그대로 병원이기 때문에 의사와 간호사가 있고 또 요양 등급을 받든 안 받든 사실은 이제 내가 비용에 대한 부분을 처리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누구나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요양원은 사실 의사가 따로 상주하는 게 아니라 간호사나 상조 간병인이 있으시고요. 요양보호사분들이 주로 상주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양 등급을 받으신 분은 누구든 입소가 가능하지만 1상급 받으신 분들이 주로 이제 입소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재가급여든 시설급여든 인지지원 등급이든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좀 적절하게 구성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명동일 전문가님께서 재가급여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그 노인성 질환들은 처음부터 중증 질환으로 배정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보장이 되는 보험들로 준비를 하셔야지 되고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이제 좀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아직 내가 연금을 기존에 그 준비를 좀 못하셨다라고 하신 분들은 사실 재가급여랑 시설급여 보험을 잘만 활용을 하시고 그 요양 등급을 내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연금처럼 활용도 가능한 보험이거든요. 그래서 이 재가급여나 시설급여 보험, 물론 이건 저축성 보험은 절대 아닙니다. 보장성 보험이지만 그렇게 활용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보험을 잘 활용을 하시면은 그러면 추후에 내가 어떠한 이제 요양 상태가 왔을 때 보험의 보장을 받으면서 내 본인 부담금 부분을 충분히 좀 상쇄하는 보장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 다양한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유튜브와 카카오TV, 네이버 TV를 통해서 시청 가능하시고요. 유튜브에 M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